과학하고 앉아있네. 안녕하세요. 새 단장을 하고 여러분들 찾아온 2022년 첫 뉴스룸. 그동안 별일 없으셨습니까? 저는 취업을 하는데 드디어 성공한 걸 네, 받았어요. 교수님이세요. 네, 사실 저희가 이 일로 굉장히 여러 번 저희들 뭐 단톡방에서는 네. 축하를 드리고 경사라고 그 회사에 경사, 네, 그 회사에 그런지는 경사하고.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숭실사이버대학교라는 어느 작은 학교에 네. 네. 환경안전공학과의 교수로 네. 일을 하게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근데 네. 진짜 그 교수가 되는 건 그래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학과장으로 그 영입되는 거 네, 아니 네. 명함을 제가 쉬운 일이 받았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오늘 명함을 와서 오자마자 받았는데 여기 곽재식 환경안전공학과 학과장 이렇게 써 있어요. 저 학교 다닐 때 학과장이면 뭔가 이렇게 뒤에 한 10명 몰고 다니면서 이게 어떤 원리냐면 이용 기자님께서 본인을 CEO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죠. 저희 학과에 교수님이 거의 안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정규로 출근을 계속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그렇군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고요. 아마 학교가 쭉 성장하면 뭐 저 멀리로 밀려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일단은 곽 작가님 너무 다방면으로 아이디어도 많고 훌륭하신 분이니까 학교는 성장을 하겠고 학과장 이 라벨은 곧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기대할 있습니다. 수 이렇게 있을 예상되고 것 있습니다. 같습니다. 네, 이용 기자님은 휴방기에 뭐 하셨습니까? 저야 뭐 애들이랑 늘 맨날 싸우죠. 지금 네. 하루하루 싸우다 보니까 이거 휴방기였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실 뉴스룸의 새로운 얼굴 소개드립니다. 안주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멋진 별명을 지으려고 했는데 네. 아직까지 계속 실패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자기소개를 스스로 할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네. 이렇게 처음부터 방송 사고를 치고요. 안녕하세요. 사실 지난번에 현미경 특집에서 인사드렸었는데 맞아요. 저는 생물을 전공하고 현미경도 열심히 보고 하기도 하고 이러저러 하다가 학교에서 지금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을 전공했지만 가보니까 과학을 가르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물도 가르치고 과학도 가르치고 있는 안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등학생들을 교육하시는 교육자. 네, 시죠. 본업은 이제 고등학생 가르치고 이제 퇴근하고 대학생들 가르치고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천문학, 물리학, 뭐 화학 이런 쪽에 비해서 생물학, 바이오, 뭐 생명공학 이런 쪽을 그런 해주시는 면이 분들이 있었죠. 좀 없어서 네. 이제 이쪽 분야를 좀 특화해서 맡아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맞습니다. 네, 이게 좀 모셨습니다. 다른 분야가 필요하다는 게 곽씨 작가님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네. 이제 저도 화학이 최고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역시 화학이지. 네, 이 미망에서 이제 벗어나야 될 때가 온 것 같고요. 다른 의견도 좀 들을 필요가 있다. 네. 네, 일단은 사실 아무도 신경 쓰지. 제가 물리학 행사 가서 그런 소리 하고 있더라니까요. 네. 그거는 실은 화학이 아닌가요? 막 역시 네, 화학만은 못하지만 훌륭한 물리학자. 네, 아무튼 저희 이제 개편 살짝 해봤습니다. 새해 맞이하면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 일단 첫 주는 뉴스룸 지금 저희 하고 있고요. 안주현 박사님을 영입해서 생명과학과 생물 분야를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좀 개편을 했고요. 둘째 주는 과학하고 앉아있는 천문학자들 편이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그 칩거형 천문학자 K 박사님과 활동형 천문학자가 한 분 새로 영입이 될 예정이고 파토님이 함께 해주실 거고요. K 박사님하고 그 지인분 아니시죠? 이강한 박사님. 아닙니다. 네네. 이분은 관측 천문 주로 하시고 이제 되게 그러니까 의자에만 앉아있지 않는 천문학자 분이셔서 막 이제 세계 여기저기로 관측도 많이 다니시고 해서 조금 되게 제가 한 번 뵙고 전역자를 했었는데 천문학자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닐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것을 처음 깨닫게 됐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3주차는 곽 작가님과 함께 격동 500년 변함없이 3주차로 옮겨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주차는 과학하고 앉아있는 물리학자들 편이 방송이 됩니다. 네, 두 분의 입담쩌는 물리학자들과 함께 하는 시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삼태성지는 어디로 갔냐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삼태성지에서 하던 얘기들은 유튜브 라이브와 멤버십 컨텐츠로 진짜요? 네,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네, 저희 웹사이트 가시면 좀 4주간의 정보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고 사실 평소처럼 별로 상관하지 않고 그냥 틀면 나오는 대로
맞아요. 네, 많은 그렇게- 분들이 이런 순서 별로 신경 안 쓰신다는 걸 이제 네. 알게 됐죠. 네, 그렇게 들으셔도 괜찮지만 사람들 여러분께는 이메일로 자세한 안내 보내드렸고요. 새해가 되셨으니까 또 사람들이 되셔서 이런 거 빨리빨리 안내도 받고 그렇게 살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올해부터 유튜브와 팟캐스트가 동시에 업데이트 됩니다. 오. 네, 저희가 지금 2주 전에 녹음하고 있고 사실 가뜩이나 뉴스라는 이름이 조금 부끄러운 뉴스룸이 조금 올드에 가까운 느낌이 되겠지만 아무튼 새해에도 늦지만 네, 심도 깊고 정확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걸 목표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역시. 몇 주 늦어진다고 역시. 뭐 갑자기 네. 안 중요해질 뉴스를 말하진 않잖아요. 그럼요. 네, 또 한 달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여기 앞에 보이는 현미경과 냉장고 자석이 저희 쇼핑몰에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사실 여기에다가 냉장고만 더 있으면 집에 필요한 건 다 있는 거죠. 냉장고 자석과 냉장고 현미경 이렇게 있으면 가정의 필수품은 다 마련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현미경 구매하시면서 냉장고에 여기 행성 자석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죠. 사실 되게 잘 나왔는데 네. 붙여놓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유튜브의 사용법과 현미경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저희 지지난주에 저기 안조현 선생님하고 같이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 안조현 선생님의 애완 마리모가 인공물 약간 레플리컨트 딜레마 그런 거랑 좀 비슷한데 네. 인공물인가 살아있는 것인가를 아. 면밀하게 검사해 보았습니다. 네. 한번 보시고 본격 공부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본격적인 뉴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시 업데이트 기념 오프닝. 제가 올해는 꼭 실버 버튼을 확보하겠다 이런 결심을 했거든요. 새해. 실버 버튼이 먼저냐, 실버 타운이 먼저냐. 지난해 말에 어떤 화두 아니었습니까? 네네. 제가 여기서 한두 회만 더 넘기면 네. 실버 타운 쪽에 더 가까워질 것 같아서 올해 내에는 꼭 비참하다. 실버 버튼을 제가 한 말이 아니었어요. 걸 박사님이 한 뭐라고. 얘기인가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걸 네. 박사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꼭 실버 버튼을 확보하겠다는 결심과 함께 준비한 이거 되게 어떤 뉴스를 해야 될지 되게 고민했는데 오프닝 뉴스인데요. 팟캐스트를 보시는 분들도 유튜브를 켜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뉴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본격적인 뉴스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오프닝 뉴스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은 은하는 무슨 색깔이냐라고 질문 받으면 일단 되게 특정하기 어렵다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일단 화려하고 막 알록달록한 성운 색깔 같은 것도 좀 떠오르고 여러 색깔이 다 보이니까 섞여서 흰색이라고 생각하기도 쉽지 않을까요? 네. 뻘같지 않을까요?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2DF 적색 편의 탐사라는 2000년대 초반의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측량기의 화각이 2도여가지고 2D 그리필드 서베이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 조사에서 존스 홉킨스의 천문학자 칼 글레이스 브룩이라는 분하고 이반 발질이라는 분이 20만 개가 넘는 은하와 성운들의 색깔의 평균값을 내서 이 색깔을 얻었다고 합니다. 은하 하나만 본 게 아니고 네, 네. 우리 은하를 본 게 아니고 네, 20만 개가 넘는 은하들을 은하와 성운들을 다 해서 색깔을 평균을 내봤더니 네. 지금 이 색깔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색깔은 우리 은하 평균의 색깔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와, 지금 놀랍다. 네,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색깔, 그러니까 색상 코드로는 이거 뭐라고 했죠? 샵이라고 그냥 있나요? 네, 뭐 해시태그 뭐라고 네, 했죠? 샵. 네, 샵 FFF827 이렇게 아주 있는 밝은 이 코드. 색이군요. 네, 아주 밝은 색이고 GRB 숫자로는 255, 248, 231 이 정도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네, GRB 숫자는 255가 최대치죠. 네, 네, 네. 네. 약간 네. 뻘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약간 노랑에 가까운. 네, 이게 약간 느낌이네요. 베이지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색깔을 요분들이 정확하게 찾아내기 전에는 은하 색깔이 약간 초록빛이 도는 흰색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우주가 이런 색을 띠게 된 건 아무래도 이제 파란색 영역보다 빨강이나 노랑의 영역이 다 약간 더 많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다 합쳐서 똑같이 있으면 흰색일 테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 색을 발견한 다음에 이제 여러 천문학자들이 이제 투표를 한 거예요. 이 색깔 이름 뭘로 할까? 그래서 여기에 코스믹 라떼라는 이름을 코스믹 라떼. 라떼. 합니다. 섞었다는 의미인가. 보네요. 라테가 우유라는 뜻이고 우주 우유 약간 라떼, 그런 라떼. 코스. 우주 우유빛 우주 약간 이런 우유빛. 느낌. 그래서 이 색깔이 코스믹 라테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그 워싱턴 DC에 눈 되게 많이 왔었을 때 팬더가 그 스미소니안 동물원에서 막 이렇게 뒹구는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걸 할까 뉴스로 고민했는데 그 사실 차마 뉴스라고 하기엔 좀 너무 그래서 네. 그래도 여기 조그맣게 나갈게요. 네. 궁금하시면 이것도 보러 와주세요. 네. 아유 좋네요. 네네. 2022년 첫 뉴스룸은 인공지능의 신대륙을 탐험하는 보이저 X 아름다운 재단의 18 어른 캠페인과 함께합니다. 오늘 제 뉴스는 이 사진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탈리아의 모데나에서 2009년에 발굴된 유골의 사진인데요. 이때 이 지역에서 새로운 주거타운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굴착 작업을 하다가 1500년 전으로 추정되는 묘지를 발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신들 외에 11개의 다른 무덤들은 시신들이 한 굴씩 들어있었는데 지금 이 무덤에는 보시는 것처럼 2개의 시신이 손을 잡은 형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발굴과 거의 동시에 이 사진에 연인이라는 제목이 붙어서 이제 남녀의 사랑이 이렇게 영원할 수 있다는 증거라는 어떤 캡션하고 같이 지역 신문부터 소개가 됐는데 보통 이런 유해를 찾아내면 좀 그런 궁금증들이 들잖아요. 왜 이 무덤에는 2명이 같이 묻혔지? 이 유해들의 관계는 뭐지? 이 유해들의 성별을 포함해서 이런저런 정보들을 좀 판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면 DNA 검사를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사실 현재 일어나는 형사 사건에도 DNA를 채취를 하려면 채취 자체에 실패를 하거나 뭐 재료가 나빠서 판독에 실패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 하죠. 특히 이렇게 오래된 시료들이 파괴 안 되고 남아있는 경우들은 사실 거의 없는 정도로 파괴가 되게 잘 되는 부분이어서 왜냐하면 뭐 머리카락이라든지 뭐 모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통 DNA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오래된 유골들의 성별들을 짐작을 할 때는 가장 일반적으로는 성인들의 경우에는 형태학적인 특징으로 판별을 한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체격에 비해서 뭐 골반이 크고 흉곽이 작다든지 뭐 이하고 아래턱이 작다든지 하는 식으로 사실 근데 이런 외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하는 판별이 항상 잘 들어맞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어떤 지역에서 뭐 여성 영아, 뭐 남성 영아 사례가 일반적이었던 사례가 있으면 이제 그런 유골 같은 것들은 여자아이인지 남자아이인지 전혀 알아낼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또 있겠죠. 일단은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는 이 모데나의 연인 유골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는 딱 순간에 손을 잡고 있고 연인처럼 보이기 때문에 연인이라고 알려졌지만 사실 정확히 알 수 있는 것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DNA를 채취해서 검사하는데 실패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에 볼로냐 대학의 페데리코 루굴리 교수의 연구팀이 그 새로운 그 성별, 그러니까 이런 유골의 성별을 알아내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DNA에 비해서 치아의 에나멜은 잘 살아남는데 이 범랑질의 성분을 분석함으로써 성별에 따라서 다른 화학적 구성을 보인다는 걸 알아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치아의 에나멜은 교차 오염이 잘 안 되고 또 굉장히 오랜 시간에도 생존 가능성이 높고 모든 연령대에서 성별을 파악할 수 있는 방식을 좀 찾게 된 거죠. 그래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2 커플은 둘 다 남자의 유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이 밝혀지고 나니까 연인의 유골이라고 알려졌던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유골들을 이해할 수 있는 상상력이 조금 더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같이 싸우다가 전사한 동료일까? 뭐 혹은 동성애 커플일까? 만약에 사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이 만약 연인이었다고 해도 왜 같이 이게 공동묘지 같은 거였는데 무덤에 꼭 손을 잡고 같이 넣었을까 좀 이상한 부분이 있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동성애 커플이었다면 동성애 커플을 한 무덤에 이렇게 손을 잡은 형태로 묻을 정도로 그게 일반적인 형태였을까? 뭐 혹은 뭐 둘은 형제 사이였을까? 이제 남아있는 역사적인 사료들을 바탕으로 당연히 이성의 연인으로 생각되었던 그런 어떤 유골의 진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노력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고학에서 다양한 검출 기술들하고 기법들이 좀 정착되고 밝혀지면서 최근 몇 년 동안의 고고학계가 사실 좀 거의 성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새로운 정보들이 좀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2017년 몇 년 전에 좀 잘 알려진 사건 중에 하나는 19세기에 스웨덴 비르카에서 발굴된 바이킹 무덤의 주인이
여성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무덤에 그 무기 같은 부장품들이 가득 들어 있어서 당연히 남자의 무덤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DNA 검사를 한 결과 이 무덤의 주인이 여자로 밝혀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혹시 그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 편에서 여기 주인공 에이보르라는 여자분이 나오는데 이 제작진들이 이 기사를 보고 이제 여자 주인 바이킹 전사 캐릭터를 착안해 냈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재구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우리가 10,000년 전에 뭐 어떤 무덤 어린 뭐 소녀의 무덤에서 뭐 구슬과 돌 같은 장신구들이 나왔으면 아 그때도 우리 문명은 아기들을 소중하게 여겼고 사랑했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이 뉴스를 가지고 온 건 사실 지난 1월 2일 날 리처드 리키 박사가 세상을 떠났죠. 저희 이제 후반기여서 저희가 딱 방송에서 다루진 못했는데 사실 이분뿐만이 아니라 리키 패밀리 전체가 좀 고인류학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들, 중요한 사실들을 많이 발굴한 그런 공로로 좀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가족인데요. 리처드 리키라는 분은 그 케냐 북부에서 그 호모 에렉투스 해골인 투르카나 소년의 두개골을 발견하면서 그 인류의 기원을 이야기하는데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위치를 좀 확고하게 한 이런 공을 세우신 분입니다. 사실 이분은 이제 고고학자이시고 또 뭐 케냐에서 이제 뭐 자연보호, 뭐 환경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다양한 분야의 아프리카 출신 인사들의 멘토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시기도 했죠.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사진 중에 하나는 왜 굉장히 이렇게 상아 많이 쌓아서 호기를 상아 쌓아놓고 거기에 이제 불 붙이는 그런 이벤트 같은 거 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키 박사님이 남긴 말 중에 이제 과거는 우리 미래 열쇠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발견과 과학은 과거의 우리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의 우리가 되었는지를 파악을 하게 합니다. 1500년 전 시체에서 살짝 이렇게 긁어낸 시체 범랑질의 아멜리펩타이드 산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되면 그 시대를 이해하는 해상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폭도 더 넓어지겠지요. 물론 과학은 뭐 핵 융합로나 수소 배터리 같은 되게 실용적인 선물도 주지만 왠지 이런 사실들이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되게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새해 첫 기사로 가져와 봤습니다. 모데나의 연인이라는 이거 뭐라고 해야 유물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유골? 네. 유골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유명하죠. 그리고 네. 이제 저 지역에서 별로 멀지 않은 데에 저보다 더 앞선 유골로 또 손잡고 있는 유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공교롭게도 그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것을 연상하게 하는 바가 있어서 또 이제 그런 지역에서 멀지 않았었죠. 그런데 저렇게 손을 잡고 매장이 되려면 여러 가지가 맞물려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두 같이- 분이 거의 동시에 돌아가셔야 이게 가능한데 네. 뭐 미리 묻어놓은 부분을 굳이 파가지고 손을 잡고 다시 묻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한 얘기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로미오와 줄리엣 상황이라면 가능은 하죠. 먼저 한 명이 죽고 옆에서 손을 잡고 자살을 하고 뭐 약간 이런 식의 스토리라면 뭐 네. 가능은 하다. 아니면 뭔가 형벌. 저도 그런 거 생각했어요. 네, 아. 오히려 왜냐면 네. 그 이제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경찰이 이제 범인을 체포해서 갈 때 수갑으로 이렇게 한 손씩 묶어갖고 가지 않습니까? 아, 범인과 그쵸. 형사를 한꺼번에 그렇죠. 네. 내 손과 형사 네, 이렇게. 그 묶어 그래갖고 지금 뭐 옛날 영화에 보면 뭐 엄상궂게 생긴 사람이 사실은 네, 범인이 네, 아니고 뭐 네, 형사였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우스개를 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옛날 영화일까요? 아니면 둘이 둘 다 이제 뭔가 범인이거나 아, 죄인이어서 그래, 둘 다 있어요. 죄인일 수도 묶은 있겠다. 채로 뭔가 뭐 맞아. 매장을 했다거나 사형을 당해서 같이 매장이 근데 될 지금 수 저 있지 사실 않을까. 팔을 자세히 보면 약간 팔짱을 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 단지 이렇게 근데-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팔짱을 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좀 논의되고 있는 얘기들은 형제설 같은 게 있어요. 형제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염병이 돌았다든지 맞아요. 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비슷한 시기에. 그런 네, 일도 비슷한 있을 수 있죠. 시기에 뭐 이렇게 같은 무덤에서 뭐 사이가 되게 좋은 친구라든지 뭐 형제라든지 이런 사이여서 같이 묻었다라든지. 근데 이게 사실 DNA를 지금 검출할 수가 없으니까 형제설 같은 건 사실 DNA를 딱 뽑아낼 수 있으면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니면 뭐
어떤 전우설 같은 거. 같은 전쟁에 나갔다가 뭐 같이 뭐 이렇게 됐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되게 재밌다고 생각한 건 우리가 그 최초의 인간인 루시 같은 경우도 네. 당연히 여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름도 당연히 루시니까. 그러게요. 근데 이분이 여자라는 증거도 사실은 그런 형태학적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 루시가 여자라는 증거가 없어요? 루시가 등치가 약간 작아서 네, 여자일 네. 것 같다라고 네. 한 그게 그냥 쭉 그렇죠.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골반 사이즈가 이 정도인데 키가 이 정도면 이거는 여자다라는 정도여서 사실 만약에 이제 지금 기법으로도 그거는 정확히 알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알 수 있는 것 같진 않지만 만약 기법이 더 막 발전을 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막 어떤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기법들이 고고학 쪽에서 생겨나면 사실 실제로는 루시가 아니라 뭐 레리였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그런 거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공룡 성별 같은 건 어떻게 알까 이런 게 또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보면 공룡도 약간 그러니까 새도 공룡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 중에 그 살아있는 걸 들어봐도 성별을 알 수 없는 그런 새들이 꽤 있죠. 새들이 새들이 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병아리 같은 거는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죠. 구분할 수가 없죠. 그죠? 뭐 펭귄 같은 거. 펭귄도 그렇고 네. 펭귄은 뭐 자기들끼리도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동성애 펭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고인류학 쪽에서는 그런 문제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완전히 오기 전에 영장류 중에 완전히 링크가 끊겨가지고 그 영장류의 암수가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형태학적인 특징을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뼈를 찾았는데 알 수 있는 샘플들이 전혀 없으니까 어떤 더 이상의 정보를 얻어내지 못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다고 합니다. 저는 말씀해 주실 때 아까 그 부분 궁금했습니다. 그 범랑질 네네. 이의 범랑질 성분 분석으로 네네. 남녀를 구분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떤 화학적 성분이라는 또 달콤한 단어를 쓰셨는데 네네. 사실 좀 달콤하게 들리지 않았습니까? 좀? 그런가요? 네. 계속 듣다 보니 네, 어떤 식인 어떤 차이인지 뭐 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네네. 현대라면 노인인 경우에 아무래도 여성인 경우에 칼슘이 좀 더 빨리 빠져나가가지고 뭐 골다공증 가능성도 좀 더 높아지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을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한다는 것은 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좀 본류에 가까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유전자 자체에 있는 X하고 Y 자체의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펩타이드의 그 서열에서 차이가 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멜렉스 펩타이드와 아멜리 펩타이드가 있는데 이것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미세한 차이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여기서 그 화학적인 막 무슨 그거의 성분을 빼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산화 정도가 다르다고 해요. 그 얘기는 지금 저희도 남성과 여성의 치아 그 화학 성분이 다르다는 얘기네요. 그렇겠죠. 네네, 그렇겠죠. 네네네. 미세하게. 그렇지만 네. 지금은 사실 우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네. 이런 것을 보지 그렇긴 않아도 하지만, 네. 네. 그래서 이 논문에도 보면 그러니까 이런 기법으로 알아낸 성별이 실제로 사람의 남자 여자 성별을 하고도 맞는지 이제 당연히 체크해 보는데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화 정도가 약간 다르다고. 근데 그 그래프를 보면 네, 확실히 이것은 맞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게 그 리처드 리키 박사님 그 네. 상아 불태우는 네네네. 그거 했었잖아요. 행사라고 해야 되나? 네, 이벤트를 이벤트를 했었는데 그게 상아가 그렇게 불에 잘 타는 거예요? 태우면 뭐 기름을 좀 뿌리고 태우셨겠죠 아무래도. 네, 기름을 좀 뿌리고 그랬을 태우셨겠죠. 것 같네요. 네.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무슨 마른 장작처럼 막 이렇게 타올라가지고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오늘 좀 이렇게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을 좀 뿌리고 태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건조시켰을까요? 그럼 건조하면 더 잘. 아무래도 그랬겠죠. 네. 네.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밀렵에 대한 경고죠. 밀렵한 상아는 네. 쓰지도 못한다라는. 다 이렇게 네. 태워버린. 그러니까 그 상아를 팔면 그게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네. 그 시장이 유지되면 그게 또 수요가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냥 아예 그냥 다 사고 파는 태워버리네. 것조차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제 첫 뉴스를 마쳤고요. 이렇게 쉽게 맞히나요? 아, 또 아,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하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광고주는 보이저엑스라는 인공지능 회사입니다.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좀 당연히 알고 계실 것 같은 회사고, 그 스타트업이나 인공지능 관련된 산업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 뭐 이 회사가 뭐 어디서 몇백억을 투자를 받았다더라는 이런 기사들 좀 보신 적도 있으실 것 같아요. 스타트업이나 인공지능에 별 관심이 없으셔도 저는 사실 V플래시라는 그 스캐너 앱이 있거든요. 아. 이 회사에서 음. 네. 여기서 만든 겁니까? 네네네. 그 써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스캐너 앱을 다운받은 후에 뭔가 이 스캔에 대한 스트레스가 진짜 많이 줄어들었어요. 굉장히 좀 수월해져가지고, 혹시 뭐 오늘 광고가 이 앱을 소개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써보신 적 없으시면 정말 강추하는 앱입니다. 사실 가끔 스캐너 쓰는 사람으로서는 그것 때문에 무슨 복합기를 산다든가 이런 건 좀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제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스캔한 것처럼 잘 보정이 네, 되면 네, 그렇죠. 되게 편리하죠. 네, 또 최근에는 그 손글씨를 예쁜 분들 있잖아요. 손글씨 쓰면은 폰트로 만들어주는 그런 앱들. 그리고 이제 영상 편집기 같은 앱, 뭐 V류 어떻게 말해야 되지? 브루. 네, 라는 이제 그런 앱들을 개발한 회사인데, 이 회사의 대표 서비스들이 하나는 영상 편집기고 하나는 폰트 제작기고 또 하나는 스캐너여서 도대체 이게 뭐 하는 회사인가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 회사는 딥러닝 인공지능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개가 다 각각의 이제 그 엔드 생산품은 다르지만 결국은 다 인공지능 딥러닝을 이용을 해서 간편하게 폰트를 제작을 하든지 아니면 영상 편집, 뭐 폰트 제작 이런 것에 네,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다 바닥에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이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그 좀 인공지능 회사들이 되게 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되게 이제 큰 비전과 막 어려운 일을 하는 회사들이 있죠. 이 회사는 거기에 비해서는 좀 생활 밀착형 서비스들 이런 것들 좀 개발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런 딥러닝 소프트웨어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 회사 대표님이 회사보다 약간 더 유명한 면이 있습니다. 그 세이클럽 개발자로 알려져 있었고, 그 B612라는 어플 있잖아요. 제가 애용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개발로도 유명한 인공지능 개발자 남태동 대표가 보이저엑스의 대표고요. 이제 뭐 알아서 인공지능 서비스 잘하고 있는 회사가 왜 저희에게 광고를 의뢰했냐면, 사실 이거는 회사나 제품 광고가 아니라 채용 광고입니다. 네. 보이저엑스에서 개발자를 이게 뭔가 수수께끼가 풀린 느낌이고. 네. 네, 보이저엑스에서 개발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왜 우리 회사냐면, 이런 방송을 듣는 개발자라면 우리 회사랑 잘 맞을 것 같다 그럴 수 라고 있죠. 대표님께서 좀 판단을 하셨고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제 훌륭한 분이 저희 팟캐스트를 열심히 듣고 계신다는 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요새 인력난 되게 많이 겪고 있고 수준급의 인공지능 개발자 찾는 회사는 되게 많은데, 그래서 저희는 오늘 보이저엑스에서 오늘 비롯해서 앞으로 몇 해간 보이저엑스에서 일하는 것이 왜 개발자에게 좋은 일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대표님 포함해서 거기 이제 개발자분들 몇 분들과 줌 미팅을 했는데, 사실 저는 되게 완전히 좀 설득됐어요. 개발할 줄 알면 가고 싶고요. 이런 광고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와. 좀 되게 새롭다. 개발자분들한테는 진짜 되게 좋은 회사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세상엔 되게 좋은 회사들이 많고 막 월급을 진짜 많이 주는 회사들도 많고 하겠지만, 특정한 부류의 어떤 개발자들한테는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채용을 하고 있는 개발자는 이제 단지 인공지능 개발자가 아니라 좀 전방위 개발자 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웹 플랫폼, 뭐 모바일 서버 인프라 이렇게 다양한 좀 개발 기술을 가진 분들을 다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얘기하는 강점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이지만 실은 인공지능 자체보다 이걸 통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데 좀 강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인공지능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어 라는 종류의 개발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뭐 컴퓨터 공학과 다니면서 경영학과 수업 같이 듣고 이러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좀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 회사 자체가 좀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에 관심이 좀 펼쳐져 있기 때문에 개발자로서 좀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싶다 이런 분들도 되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다양한 분야 뭐 폭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통 회사들 들어가면 개발자들 개발팀하고만 회의하고 네네. 개발 일에 전념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뭐 어떤 뭐 마케팅팀, 기획팀하고 그러니까 상품을 런칭하는 거 위주로 회사들이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들, 개발자들, 마케터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무슨 뭐 V플랫 같은 뭐 이런 서비스 팀을 위해서 모여서 뭐 같이 이걸 런칭을 하고 뭐 실제로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받고 하는 과정들에 개발자가 계속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결과물로 이어지는지를 끝까지 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아. 그런 거 사실은 생각보다 좀 큰 조직에 있으면 그런 거 좀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에 계속 일을 해서 올려놓긴 하는데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조직의 어느 단계 올라가기 전까지 정말 잘 모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시장에서의 결과나 그런 걸로 피드백을 좀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를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지원해 보시면 회사랑 좀 되게 잘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게 좀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자기 인생에 되게 소중한 한 부분을 넣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회사에 다니는 거랑 약간 좀 다른 보상이나 어떤 기대 같은 걸 원하는 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상장을 해서 막 스톡 옵션을 막 어마어마하게 막 이걸로 대박이 나는 그런 보상일 수도 있고 자기가 뭐 어떤 이런 되게 우수한 개발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조직에서 막 일생에 같이 할 막 동료들을 찾고 막 이런 종류의 보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좀 새로운 일을 하고 자발적으로 뭐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동료들과 함께 또 혹시 운이 좋으면은 어떤 스타트업의 대박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좀 이런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닌가. 되게 젊은 조직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다 이 회사의 장점과 조직 문화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이저 X 홈페이지 보이저 X 보이저는 다 쓰실 수 아시겠죠? BOYA저에다가 X 하시면 됩니다. 네. .com으로 들어가셔서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방송 듣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발자들이라면 이제 본인 회사랑 잘 맞을 것 같았다고 하셨는데 저희를 통해서 꼭 좋은 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소식은 통가의 화산 분화 소식입니다. 많이들 뉴스를 통해서 다른 경로로 접해보셨을 소식일 텐데 1월 중순이었죠. 통가에서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 통가 전체의 한 70% 정도의 인구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뭐 한 3, 4명 정도인 것 같습니다만 아직 통신망이 제대로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사망자도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뭐 재산 피해는 그야말로 막대한 수준으로 이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산 폭발 직후에 화산재 때문에 자욱한 그런 연기가 끼어가지고 위성 통신도 잘 되지 않고 해저에서 화산이 폭발하는 바람에 해저에 케이블이 끊겨가지고 인터넷으로도 잘 연결이 되지 않고 국제 전화도 잘 되지 않아가지고 한 꽤 긴 시간 동안 뭐 몇 시간 단위, 뭐 하루 이틀 단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거의 통신이 통가왕국가 되지 않는 그런 두절 상태에 있어가지고 더욱더 초연결 시대라고 하는 21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게 되기도 했었죠. 위력으로 따지자면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뭐 예를 들면 뭐 미국 나사에서 공중에서 관측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정한 바에 따르면 흔히 이제 이런 큰 재해가 자연재해가 벌어졌을 때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폭발하고 많이들 비교를 합니다. 500배 이상의 파괴력을 가지지 않았겠느냐, 뭐 600배 이상의 에너지를 낸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타난 뭐 사진 자료로만 봐도 뭐 어마어마한 힘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 히로시마 원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을 살상하기 위한 무기로 폭탄을 터뜨린 것이기 때문에 인명 피해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났지만 폭탄을 떨어뜨렸다고 해서 히로시마가 뭐 어디로 가버린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히로시마는 그대로 있었는데 이번 화산 폭발 같은 경우에 화산 폭발이 일어난 그 근처의 섬이 거의 면적으로 따지면 서울의 한 여의도 정도 되는 면적의 섬이었다라고 하는데 섬이 거의 대파돼가지고 섬이 흔적만 조금 남은 수준으로 완전히 다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그야말로 굉장한 위력의 폭발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그런 정도의 폭발력이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지구에서 보이는 다른 대규모 폭발에 비해서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산의 위력을 평가할 때 화산 분출 지수, 볼케이노 이럽션 인덱스 뭐 이런 식의 지수를 사용해서 평가를 하는데 보통 이제 0에서 8단계까지 평가를 한다라고 해요. 백두산이 폭발했을 때 뭐 한 1000년 전 정도에 폭발했다라고 하죠. 그때가 이 VEI로 한 7 정도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로그 단위의 지표이기 때문에 숫자가 1 정도 차이가 나면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이번에 통가에서 폭발한 것은 그거보다도 한 2, 3 정도 더 적지 않느냐. 그러면 뭐 한 100배, 그거보다 한 1000배 정도, 1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의 위력이기 때문에 사실 역사상 벌어진 수많은 대형 화산과 비교하면 그렇게까지 강한 편은 아니었는데도 그래도 이 정도의 피해를 우리에게 끼쳤고 뭐 적어도 지금 2022년 시점에서 금세기에 21세기에 지구상에서 발견된 화산 분화 중에서는 제일 강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충격이 통가에서 굉장히 먼 곳에서도 많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폭발하는 소리가 그리고 그 소리의 충격파가 멀리 퍼져 나가는데 뭐 이웃 나라에서도 당연히 이 소리를 들은 곳이 많이 있고요. 심지어 알래스카에서도 미약하게 그 충격을 감지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 벼락 떨어지는 소리 비슷한 그런 소리가 나게 되는데 이런 소리의 충격파가 이제 그러니까 거의 소리에 가까운 속도로 충격파가 쫙 퍼지겠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감지가 돼가지고 서울에서도 기압을 측정을 해보니까 한 1헥토파스칼 정도 기압이 갑자기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현상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만 관측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기압을 측정하는 모든 기계에서 쫙 충격파가 기압이 높아졌다 낮아지는 그것이 통가 쪽 방향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남동쪽 방향이죠.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일제히 퍼져나가는 약 시속 1000km의 속도로 퍼져나가는 것이 확인이 돼가지고 통가에서 우리나라까지 거리가 한 8000km 정도 그 이상 떨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통가에서 폭발이 일어난 후에 한 8시간 동안 지구의 공기 중으로 그 충격파가 쫙 퍼진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비교적 선명하게 관찰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간접적인 영향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무슨 대멸종이 일어났을 때 혹은 소멸종이 일어났을 때 화산이 크게 폭발해가지고 그 화산재가 태양빛을 가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구가 충분히 따뜻해지지 못해서 큰 추위가 찾아와가지고 많은 생물들이 고통을 겪었다, 멸종하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구의 역사에서는 종종 나오는데 실제로 1815년에 인도네시아에서 폭발했던 탐보라 화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화산이어가지고 이때 분출된 그 화산에서 나온 물질들이 특히 황화합물, 이산화황 같은 물질들이 정말로 이렇게 뿌옇게 막 보이고 이런 것까지 아니라고 해도 태양빛을 어느 정도 반사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후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특히 지상 한 10km 고도 이하의 높이로 올라가게 되면 그나마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정도의 높이 이내의 지역을 대륙권이라고 하죠. 대륙권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비가 내리면 씻겨 내려오기도 하고 금세 가라앉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그다지 오래 가지는 않는데 대륙권 이상의 높이로 이 화산에서 분출된 물질이 치솟으면 예를 들어서 성층권까지 많은 물질들이 올라가게 되면 이 올라갔다가 씻겨 내려올 것도 없고 한참 동안 위를 떠돌아다니게 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1815년 탐보라 화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구 전체적으로 기온을 좀 낮추었다. 유럽에서는 1815년 이후에는 이 폭발 이후에는 여름이 없었던 해가 있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유명하거니와 우리나라에도 이때 순조 임금 때인데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보면 1816년 같은 경우에 농사가 너무 흉년이 져가지고 세금이 잘 안 거친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세상에 큰 영향을 큰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미치곤 합니다. 이번 통가 화산 폭발에서도 화산 폭발이 컸기 때문에 성층권까지 올라간 물질들이 꽤 많았고
그리고 그 물질 중에 당연히 황화합물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이런 기후 변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황화합물이 분출된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 효과는 거의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주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안 된다라고 해도 이 황화합물 분출된 양을 10만 톤 단위로 따지거든요. 생각을 해보시면 뭐 자동차 한 대 무게가 뭐 1톤에서 2톤 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만 톤이면 화산 분출구로 그 황화합물이 자동차 10만 대치가 막 나와야 10만 톤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 뭐 50만 톤이다, 70만 톤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황화물이 나온 것은 사실이고 그 중에 꽤 적지 않은 양이 성층권으로 갔을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기후 영향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통가 주변이라든가 남반구 지역의 기후를 어떤 식으로든지 좀 바꾸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의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히 이런 화산 폭발 뉴스가 크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한반도의 화산 폭발에 대해서는 뭔가 걱정할 게 없나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백두산 화산연구단이라는 연구단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일단 뭐 확고한 사실은 뭐냐면 지구 역사가 46억 년이나 되기 때문에 지금 10,000년 이내에 분화한 적이 있는 화산들은 대체로 활화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백두산, 한라산, 울릉도의 성인봉 있는 지역, 그 지역은 다 10,000년 이내에는 분화한 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활화산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20-30년 사이에도 뭔가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는데 라는 뉴스가 가끔 나올 때가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편이고 한라산이나 울릉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지리학적인 그런 기준에서는 크게는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화산이 있다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특히 많은 이번에 이 화산 소식이 들리면서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울릉도 같은 경우에 동해 한가운데에 있는 섬이고 화산섬인데 이 울릉도 그 지역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근처에 있는 바다의 해저 화산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그것도 울릉도라는 우리 눈에 보이고 사람이 사는 지역 못지 않는 정도의 지질학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동해에 외따로 떨어져 있는 섬이고 바다 밑에 있는 상황까지 우리가 크게 지금까지 신경을 써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 외로 연구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좀 지적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통가 화산 폭발 근처 시기에 소위 불의 고리라고 하죠. 환태평양 조산대 태평양판 주변에 지진과 화산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서 여러 가지 지진 움직임, 화산 활동 이런 것들이 계속 관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백두산 위험하다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관심과 연구에 대한 노력은 더 마침 이것을 때를 맞춰가지고 더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일본의 규슈 지역, 예를 들면 아소화산 같이 그냥 가면 심심하면 막 이렇게 연기가 피어오르는 정말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화산 같은 경우에 이게 일본이라는 딴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일본은 원래 화산 많으니까라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사실 부산에서 우리나라 경상남도의 일본 가까운 지역에서 거리를 따지면 아소 화산같이 정말 연기가 폴폴 나오는 화산까지의 거리가 별로 멀지 않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보다 부산에서 일본 아소 화산까지 거리가 더 가깝습니다. 사실은 일본의 이 화산이나 지진의 영향권 안에 우리나라의 남동부 지역이 거의 그대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나라가 기술력도 부족하고 경제력이 부족할 때는 일본 사람들 기술 뛰어난데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우리가 일본 사람들보다 더 잘하겠어? 라고 하면서 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맡겨놓듯이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어쩌면 일본 지역의 화산이나 지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될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생각하죠. 최근에 이 통가에 한국 교민이 한 20명 정도가 계신데요. 네. 그중에 한 분하고 인터뷰가 된 것이 있어가지고
그 라디오에서 아마 방송이 됐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들어봤거든요. 그분이 정말 생생한 목격담을 전해주셨는데 대피하라는 방송 같은 게 막 나왔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고지대로 이제 다 쓰나미가 올 거를 다 생각하니까 대피를 막 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 재난 영화에 흔히 나오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차로 꽉 차가지고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아우. 그게 딱 연출이 됐대요. 음. 한 10분 정도 운전해서 가면 되는 길인데 뭐 아. 1시간, 2시간씩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피난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폭발 음이 들리잖아요. 소리가 들리잖아요. 소리가 무섭겠다. 굉장히 크게 들리는데 이분은 한 3-4번 정도 들으셨다는 것 같아요. 처음에 되게 벼락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고 그런 게 한 여러 번 들렸는데 그중에서 이제 정말 큰 소리도 한 번 들렸대요. 진짜 와 이렇게 큰 소리가 하는 소리가 한 번 들렸대요. 그렇게 소리가 들리고 나니까 아무래도 열대 지방이고 하니까 박쥐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곳곳에 네. 낮이니까 이제 박쥐들이 다 어디 숨어서 이렇게 자고 있었겠죠. 네. 박쥐들이 다 놀라서 깨어난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그 섬 하늘 일대에 박쥐들이 펄럭펄럭하면서 대낮에 쫙 다 나와가지고 하늘을 시커멓게 덮을 정도였대요. 네. 그래서 진짜 이상하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정도의 상황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됐구나. 더 이상 뭐 쓰나미가 확 와가지고 다 휩쓸어 가지는 않겠거니 생각을 하고 다시 좀 돌아갈까 하는 쯤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늘이 갑자기 뭔가 이렇게 검해지더래요. 하늘이 전체적으로 온 세상이 다 검해지더래요. 네.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하늘에서 우박처럼 모래하고 돌덩이들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아, 그게 55km인가까지 쏟았었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처음에 분출물이. 네,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린 것보다 상당히 한참 뒤에 하늘에서 비 오듯이 계속 그런 돌과 모래가 막 쏟아지는데 그게 이제 뭐 위험하기도 위험하거니와 그게 이제 계속 쏟아지니까 그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앞을 가리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비나 눈 닦는 와이퍼로는 닦아도 잘 닦아지지가 않는 거죠. 모래나 돌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굉장히 고생을 하셨다고 하시고 나중에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 다음에 거리에 나가 보니까 거리에 한 2-3cm 눈이 쌓인 것처럼 화산재로 온통 다 덮여 있더라. 뭐 그런 증언을 해 주셨습니다. 쓰나미가 통가 자체에서는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에 쓰나미가 좀 크게 올 수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쵸. 일본 사람들이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뭐 일본에서도 한 1m 정도의 쓰나미가 오기는 왔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1m 쓰나미만 해도 사실은 우습게 보면은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바닷가에 있을 때는 그 정도도 충분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생각 우려했던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통가 현지에서는 엄청나게 쓰나미가 크게 와가지고 그 교민분이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이제 바닷가 리조트 같은 것들 중에 쓰나미에 직격당한 것은 완전히 리조트를 쓸 수 없을 정도로 다 그냥 파괴돼 버렸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계시고 통가는 사실은 지금 통신이 좀 두절된 데가 많아서 정확하게 피해가 좀 확인 안 되고 있는 면이 많고요. 잘 확인되고 있는 지역 중에 지금 피해가 제일 크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뜬금없게도 통가에서 10,000km 떨어진 페루라고 하거든요. 진짜요? 페루에 유조선을 세워놓은 게 있었는데 네. 마침 그 유조선에서 뭐 기름을 뺄 때 그랬다든가 네. 그때 그렇게 센 쓰나미를 맞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확 갑자기 쓰나미가 한 뭐 몇십 센치에서 1m 정도 확 온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유조선이 갑자기 크게 흔들리는 바람에 기름이 거기에서 쏟아져 나와가지고 아이고. 뭐 쏟아져 나오는 양이 뭐 만 리터, 10만 리터 뭐 이런 단위로 세야 되는 엄청난 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환경 재난을 선포했다라고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뭐 좀 진지한 얘기하는 가운데 약간 쓸데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 우리나라에도 충격파가 왔다는 소식, 알래스카에서 소리를 들었다는 소식, 그리고 전 세계로 쓰나미가 태평양 연안으로 다 이렇게 몰려가지고 북서쪽으로는 일본, 남동쪽으로는 페루까지 이렇게 쫙 쓰나미가 퍼졌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지구 평편론자들의 생각은 산산이 끼어졌겠구나. 이걸로 그- 깨질 깨지지. 생각이었으면 아니 그러면 지구 진짜 깨지 평편론의 않았을 그 것 모양에서는 네. 남반구에 있는 통가 왕국에서 퍼진 쓰나미가 일본하고 페루에 어떻게 그렇게 맞춰서 올 수가 있습니까? 보통 북극을 중심으로 이렇게 배열하잖아요. 지구 평편론자들은. 그렇죠. 예. 애초에 통가라는 건 존재할까요? 아, 왜 그러세요? 페루도 존재하지 않는데 지금. 네. 왜 그러세요? 근데 그거 아마 모델을 수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보니까 그렇다 모델을 수정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지구가 동그랗게 되는 거예요. 모델을 계속 수정하면. 아, 그래가지고. 그렇죠.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네. 있죠.
그거 좀 재밌던데 그 지구 평평론자들이 다 화성은 동그랗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 지구만 오직 평평하다고 하고 그것도 이제 여러 부류 분들이 계셔가지고 여러 모델이 있더라고요. 아. 평평하고 뭐 이제 일부는 또 이렇게 약간 또 동글 조금 휘었다는 걸 인정을 하시는 분들 아, 약간은 뭐, 휘었다. 네, 왜냐면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 조금씩 이제 모델을 수정을 해야 결국 되니까 그러다 동그랗게 변하잖아. 약간씩 계속 수정하다 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 네. 사실 제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일 많이 뉴스화가 됐던 거는 뭐 백두산 화산 터지면 아, 어떡하나 그죠. 하고 일본에서는 후지산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한 300년 정도 그 분출이 없었어서 터지면은 크게 터진다라는 좀 그 공포가 있었던 데다가 일본은 이번 그 화산 폭발에 좀 직격탄을 맞을 뭐 우려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어서 그런 우려들을 많이 우리나라 신문에서는 보도를 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화산이 터지는 속도를 막거나 예를 들어 이것을 뭐 어떻게 늦추거나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지금까지 나온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거 없는 것 같아요. 전에 격동백년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예전에 그 에드워드 텔러라고 네네. 수소폭탄의 아버지라고 음. 스스로 불리우면 좋아하시는 네네. 분이 계신데 그분은 뭐만 하면 수소폭탄으로 해결하자라는 네네. 그런 주장을 많이 하셨던 분으로 유명하시거든요. 네. 그런 분이라면 수소폭탄을 한 발 정도 떨구면 뭔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미리 네. 해소를 네. 하는 건가요? 뭐 긴장을? 그럴 수 그런 있죠. 생각을 했을 법도 한데 아, 아직까지 뭐 그런 거 없는 것 아, 같고요. 미리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미리 뭔가 근데 예를 들어서 뭐 300년 동안 화산이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불안하다면 예를 들어 이거 1년에 한 번씩 분출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아, 수소폭탄 한 발씩 쳐서. 네. 바람 적절. 빼주듯이 아, 이렇게. 그런 식으로. 파이프 같은 거 박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압력과 마그마를 빼주면 그러니까. 이 정도. 왜냐면 사실 그러니까 괜히 아무 이슈 없을 때 네. 그 좀 불안하게 하려면 백두산 얘기 한 번씩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거 좀 뭐 큰일 났다, 뭐 이거 터지면 우리 어떻게 된다, 막 이런 시뮬레이션 화면 같은 거 막 보여주시는데 실제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 같은 건 제가 들어본 바가 없어서 혹시 뭔가 그런 게 있나? 사실 뭐 지금까지는 화산 폭발을 하면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네네. 폭발 전조를 감지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도주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죠. 그렇긴 하죠. 이번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지난번 동일본 대지진 때 피해가 엄청나게 크지 않았습니까? 일본 같은 네. 경우에. 네. 그때 일본 방송가에서 나왔던 지적 중에 하나가 그 경고 방송을 하는데 너무 차분하게 한다. 특히 일본에서는 특히 일본 방송계에서는 약간 언제라도 아나운서는 좀 차분하게 말하는 것이 미덕이다라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일본 재난 방송 같은 거 보면 좀 그 우리 기준에서도 너무 차분한데 약간 이런.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사람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뭐 그런 효과도 있는 반면에 너무 막 대혼란에 안 빠지게 하는 면도 있는 반면에 급작스럽게 대피해야 될 때는 충분한 경고를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 지적이 나온 후에 방송 태도를 바꾼 곳들이 꽤 있대요. 그래서 대피하라고 할 때는 당장 지금 대피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긴박하게 말하고 좀 위험할 것처럼 말해야지 사람들이 언뜻 보고 경계심을 가지고 잘 대피한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약간 그런 톤으로 방송한 곳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이런 사람이 톤을 보고도 이 위급성을 판단하니까. 특히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진이나 화산 같은 것들이 좀 많은 나라다 보니까 좀 신경 안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텔레비전에 뭐 쓰나미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나오면서 지나가도 뭐 또 저러네라고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경고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아나운서들이 그런 통례를 깨고 긴박한 목소리로 정말 큰일 났다는 식으로 얼른 도망가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겁에 질린 듯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인명을 구하는 데는 오히려 필요할 수도 있다. 아니 뭐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막 드라마 같은 데서 아니 뭐야 우리가 알고 보니 옛날에 헤어진 남매였다고 으악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 바뀌어가지고 네 지진이 났으니까 모두 대피하십시오 이러면은 뭔가 안 긴박해 보이긴 하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좀 그 격가지 이야기인데 네. 우리나라 화산 연구하는 분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수수께끼이자 저를 비롯한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한국 화산 연구의 가장 큰 수수께끼다라고 하는 수수께끼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뭐죠? 고려사의 기록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1020년 전인
네. 1002년에 네. 1002년. 그때 고려 목종 임금 시기입니다. 근데 그때 실제로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어머니인 천추태후였거든요. 네. 나라를 막 잘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주도에서 갑자기 물에서 불이 튀어나오더니 어. 섬인지 산인지 같은 게 갑자기 생겨났다라는 보고가 전달이 되어 왔습니다. 오. 뻘건 뭐 그런 게 막 튀어나오더니 네. 갑자기 뭐 오. 섬이 하나 생기듯이 되면서 산이 생겼다라는 그런 보고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게 고려사에는 이런 해설은 없어요. 그런데 네. 이제 그거를 보면 역사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냐면 이거를 그 천추태후에 대한 공격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옛날 사람들 사고 방식에서 이런 일이 변고가 생기는 네, 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이 아니라 거의 이 100% 이런 논리로 옛날 사람들은 갖다 붙이는 거예요. 네. 나라는 임금님이 통치하는 게 기본인데 그 남자의 어머니인 여자가 나라를 통치하고 있으니 이게 음양의 기운이 지금 역전이 되었다. 그래서 네네. 한반도 전체의 음양의 기운이 완전히 지금 뒤바뀌어 있어서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물 속에서 불이 튀어나오는 이런 완전히 음양이 꼬인 현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바다 밑에 있던 것이 산처럼 튀어나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바다가 산이 되고 물이 불이 되는 뭐 이거 이런 말도 안 어떡할래? 되는. 너무 이런 신기한데? 이런 하늘의 경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하늘의 경고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야하시라고 뭐 이런 식의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이야기했음이 굉장히 높은 가능성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네. 해설돼 있지는 않습니다. 고려사에는 네, 네. 기록이 풍부하진 않아서. 네.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천추태후가 그럼 하야할게라고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네. 어떻게 하냐면 조사단을 보냅니다. 누가 가느냐? 당시에 태학 박사, 이 사람도 박사예요. 저는 공학 박사인데 이 사람 태학 박사입니다. 네. 태학 공부를 박사. 열심히 안 하는 사람 같네요. 태학이라고 하니까. 근데 제 클태자거든요. 네. 나라의 제일 대표하는 교육기관에서 네. 그 학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박사라는 직위를 받은 이분인데 대학보다 더 좋은 데서 태학. 이분이 성함도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분이 전공지라는 분이신데 뭔가 지리학에 대해서 되게 전공하실 만한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전공지. 네, 전공지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제주도에 가가지고 실제 조사를 해갖고 와요. 대학 박사. 그래가지고 뭐 전공지. 이러한 거를 뭐 보고했다. 라는 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 네. 자,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역사 기록이에요. 1002년에 일어났던. 네, 네. 1007년에도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결론에 뭐 어떤 결론이다는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자세한 일은 근데 그 뒤에도 이제 천추태후가 계속 집권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러고 넘어갔겠죠. 뭐 전공지가 와가지고 이것은 아무래도 지질 활동의 결과로서 땅 밑에 화산이 어떤 그런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마그마가 분출되는 건 아니겠습니까?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죠. 네. 뭐 전공이 지리학이신데 지질학이신데. 그런데 이제 수수께끼는 뭐 여기까지는 수수께끼라고 할 게 없죠. 수수께끼는 뭐냐? 네. 현대의 과학 기술로 제주도에서 그 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1000년 전에 네. 어디서 화산이 폭발했는지 그렇죠. 예. 못 찾았어요. 없어요. 진짜요? 없어요. 굉장히 많이 주목받았던 곳이 어디냐면 제주도에 보면 비양도라는 조그마한 섬이 딸려 있습니다. 이 비양도라는 섬이 조선 시대에도 그게 고려 시대에 생겨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전설처럼. 네. 그리고 비양도라는 말 자체가 섬이 어디서 날라왔다라는 뜻이거든요. 어. 그래서 없던 섬이 새로 생겼다라는 그런 민간 전설이 있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바로 이 섬이 1000년 전에 화산 활동으로 생겨났겠거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심지어 2002년도인가에 거기서 비양도 탄생 1000년 축제 이런 것도 맡겼어요. 심지어. 네. 자, 그런데 거기서 한 2000년 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는 신석기 시대 유물이 나온 거예요. 그 섬에서. 그리고 지질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더 옛날에 생겼을 것 같다라는 쪽이 우세한 증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1000년 전에 화산 폭발한 자리가 어딘지 제주도에서 도대체 어디가 거긴지 설이 분분합니다. 너무 근처에 섬이 많아서 못 찾는 거예요? 제주도를 여기저기 다 찔러보면서 다 실험해 볼 수도 없고. 그 제주도 근처가 그 무슨 남해안 뭐 서해안처럼 그렇게 섬이 막 엄청 많은 그런 곳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만 외딴 섬이 아니라 바닷가에서 물에 잠겨 있었는데 그쵸, 이렇게 그쵸, 그쵸. 튀어나왔다 이러면 섬이라고 불리우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자리가 어딘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천년 전 기록이니까 기록이 약간 부정확해가지고 딱히 섬이라고 볼 그건 아니었는데 그냥 산에 어디가 좀 더 톡 튀어나왔는데 뭐 그게 어디다라고 했을 수도 있고 누구를 약간 모함하고 미화하려고 작성하면 조금 튀어나온 것도 다 섬으로 보일 수 그런 있잖아요. 식으로 얘기할 수 네, 있죠. 네. 그래서 이거가 되게 수수께끼입니다. 아. 그러니까 요즘에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학설로 어떤 학설이 있냐면 이것도 그럴듯해요. 이거를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꽤 있어요. 근데 약간은 김이 빠지거든요, 이 학설은. 그래서 이게 수수께끼가 해소됐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는데 많이 주목을 받은 학설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제주도에서 한 2000년, 3000년 사이에 화산 폭발이 뭐 혹은 뭐 그보다 더 오래된 하여튼 뭐 사람이 거기서 살고 있는 기간에 화산 폭발을 경험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거든요. 사람이 거기에 정착한 후에. 네. 그러니까 그 1002년 그 시점이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더 옛날에 폭발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 기억을 갖고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1002년 그때 마침 누가 그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상부에 보고한 시점이 1002년 아니겠느냐. 마치 그런 천추태후와 얽힌 그런 정치적인 그런 점도 있으니 그런 말도 좀 그럴듯하죠. 들어보면. 기록은 그러네요. 기억을 지배한다. 네. 근데 아닌 것이 요즘은 좀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한국화산연구에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중에 하나입니다. 와. 여러분이 혹시 제주도 여행을 가셨다가 아무래도 여기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여기는 얼마 전에 화산 폭발한 것 같은데라는 자리가 있으시거든. 네. 열심히 좀 조사를 해보셔서 이 수수께끼를 풀이하신다면 한국 지질학계 이름을 남기실 수도 있겠죠. 네, 안녕하세요. 제가 준비한 뉴스는 요즘이라고 말하기 좀 그러네요. 최근 2년 동안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다루어지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코로나 관련 얘기죠. 한동안 뉴스 첫머리에 오늘 날짜 기준 신규 확진자는 몇 명입니다로 시작하는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오늘 날짜 기준으로, 녹화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7,513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흘째 연속으로 7,0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규모나 확산세는 증가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조금 줄어들고 있어서 치명률은 이제 뭐 다소 내려가고 있는 것 같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죠. 앞으로 다시 증가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아마 50%로 잡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드디어 50%를 넘는 50.3%로 검출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맞게 이제 정부에서도 설 연휴 이후에는 방역 체계를 재정비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마침 이 시기에 적당한 뉴스가 아닌가 싶어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소식과 더불어서 면역에 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연휴가 지나면 확진자 수가 막 2만에서 10만 명 정도 될 수도 있겠다. 막 이 정도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확진자 수가 너무 많이 증가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이제 의료 체계가 마비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일일이 모든 사람을 PCR 검사를 하기에는 인력이나 그 다음에 시간면, 물적 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소모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원화해서 시스템을 고위험군 그리고 비고위험군으로 나누어서 이제 검사를 나누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비고위험군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이 되겠죠.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이제 신속 항원 검사라고 해서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검사를 하고요. 그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이제 PCR 검사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바로 PCR 검사를 기존처럼 하도록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아직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어떤 원리인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제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식인데 나의 콧물이나 뭔가 가래나 이런 데서 이제 시료를 채취를 하고 이제 검체를 이제 키트 위에 올려놓으면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결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결과는 이제 그 결과 표시선이 나올 수 있는 부위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한 줄이 나오면 보통 음성, 두 줄이 나오면 양성. 근데 이제 한 줄이 나올 경우에도 어느 쪽에 나왔냐에 따라서 음성이거나 혹은 오류, 검사 오류면 이제 다시 검사를 해야겠죠. 이제 이걸 판단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장점은 굉장히 간편하고 신속하게 결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죠. 근데 단점은 이제 확실히 PCR 검사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대요.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사람마다 내 스스로 내 코를 찔러서 이제 검체를 채취해야 하니까 그게 이제 개인 차가 이제 클 수도 있고요. 게다가 이제 아무래도 훨씬 더 전문 의료 인력에 의해서 깊숙이 찔러서 얻는 검체가 훨씬 더 정확도가 높긴 하겠죠. 게다가 이제 PCR 검사는 이제 유전자를 증폭시켜서 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훨씬 더 민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아시다시피 결과를 얻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뉴스들을 보면서 이제 눈길을 끌었던 것이 이제는 이제 확진자 숫자에 더 이상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뭐 3차 접종도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전반적으로 중화항체 생성률도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보다 먼저 이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먼저 겪은 나라들, 예를 들면 뭐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를 보면 확진자 숫자는 굉장히 늘어났지만 치명도는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서 낙관적인 전망으로는 이렇게 잘 가다 보면 뭔가 좀 엔데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요. 엔데믹이 된다면 이제 엔데믹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감염병, 예를 들면 기존에 있던 인플루엔자처럼 계절마다 등장을 했다가 또 잠잠해졌다가 다시 겨울이면 다시 나타났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역시 새로운 변이가 등장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마냥 또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미크론과 백신을 관해서 이제 최근 기사들을 좀 살펴봤더니 기존 백신으로는 오미크론을 막지 못한다, 혹은 오미크론이 기존 백신으로 의해 만들어진 항체를 피해간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 이제 아무래도 백신을 개발할 당시에 나왔던 바이러스, 그리고 그 바이러스에서 채취했던 혹은 그 바이러스의 어떤 연기 서열을 가지고 만든 백신들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어난 변이에 한해서는 역시 잡아내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를 하는 거죠. 대신에 그래도 백신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오미크론이 항체를 피하더라도 우리에겐 T세포가 있다. 이런 식의 주장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의학 관련 뉴스가 나올 때 항상 되게 공포심을 갖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모르는 용어가 계속 나온다는 거, 그게 하나가 될 텐데요. 그래서 항체, T세포는 대체 뭔데 그러면 괜찮다는 건가? 왜 이게 오미크론이 뭔가 항체를 피한다고 하는데도 효과가 있다라는 걸 보증해 주는 건가? 이제 이런 게 궁금해질 것 같아서 그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몸, 특히 이제 우리의 몸에는 이제 외부 물질에 대해서 방어를 하려는 시스템이 존재하는데요. 우리는 그걸 이제 면역계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람의 면역계에는 여러 가지 기작들이 있지만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누면 선천적인 면역과 후천적인 면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천적인 면역은 말 그대로 이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누구나 이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면역이 될 텐데,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외부 물질이 무언가 우리 몸에 닿을 때 우리가 몸에서 제일 먼저 닿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부가 되겠죠, 그렇죠? 피부도 이제 선천적 면역의 중요한 요인이고, 그다음에 이제 눈물, 침 이런 것도 역시 선천적 면역의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코 안에, 입 안에 이런 점막들도 외부와 직접 닿는 지점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선천적 면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천적 면역들은, 면역계의 특징은 특정 병원체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여러 병원체에 대해서 비특이적으로 일어난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적 면역을 비특이적 방어 혹은 비특이적 면역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예를 들어 그 병에 병원체에 노출이 되었던 경험이 있던지 없던지 상관없이 신속하게 일어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작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걸 하나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우리 몸에 상처가 날 수 있잖아요. 가시에 찔린다거나 아니면 칼에 벤다거나 이런 식의 상처가 날 수 있는데, 그 어떤 뭔가 배임에 의해서 내부가 노출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부위로 인해서 공기 중에 어떤 병원체가 될 수도 있고 이물질이 될 수 있고 그거에 노출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기작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대표적인 게 염증 반응이 있습니다. 일단 아파요. 통증이 일어났죠. 그다음에 이제 열이 나고요. 그 부위에서. 그다음에 붉게 부어오르는 그런 기작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일단 병원체가 침입하게 되면 그 부위에서 이제 백혈구들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우리 몸에 이제 혈액에 들어있는 백혈구죠. 그래서 백혈구 중에서도 종류가 다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녀석들이 비만세포 그리고 대식세포가 있습니다. 비만세포는 특이한 게 이런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히스타민 등의 어떤 물질들을 방출하게 되는데요. 히스타민이 방출되게 되면 혈관, 즉 그 주변의 혈관, 모세혈관 벽이 확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확장되기 때문에 그 벽 사이를 이제 백혈구들이 뚫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멀리 있는 애들도 여기를 뚫고 다시 이쪽으로 몰려올 수가 있죠. 즉 이게 한 가지 뭔가 신호가 돼서 여기 큰일 났어, 여기 지금 침입담해서 여기 뚫렸어, 얼른 여기 도와주러 와라고 신호를 보낼 수가 있게 되고 그 신호를 받은 아이들이 일로 몰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위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전투가 벌어지겠죠. 네, 그래서 아파요.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또 한 가지 대식세포 말씀드렸는데 대식세포는 이름 그대로 많이 먹는 세포입니다. 무엇을 먹냐면 일단 병원체를 먹을 수 있는데 병원체에 감염된 내 세포도 먹을 수 있어요. 즉 감염된 녀석들 빨리빨리 없애줘야 그죠?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위에서는 열심히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 더 하는 일이 있는데요. 대식세포는 이렇게 이제 세포를 먹는 식세포 작용 이외에 항원 제시의 역할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싸움이 있는 와중에 다른 곳에서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번에 들어온 녀석이 이 녀석인데 어떤 녀석이냐면 하고 이제 이마는 아니지만 아무튼 표시를 이제 달아서 이거를 다른 림프구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이번에 들어온 녀석은 이 녀석이야. 이 녀석이 들어왔어 라고 이제 전달을 해주면 그 신호를 받은 녀석들이 이제 특이적 반응, 즉 아까 후천적 면역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이제 선천적 반응의 어떤 일부를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그룹을 이제 후천성 면역을 말씀드렸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기존에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이 면역에는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천성 면역을 다른 말로 그냥 특이적 방어라고도 하는데요. 특이적 방어는 이제 비특이적 방어가 신속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후방에서 서서히 이제 발동이 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대식세포가 신호를 줬잖아요. 그 신호를 받은 게 다시 신호가 돼서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군 이렇게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게 되죠. 그래서 내 몸 안에 들어온 특정 병원체를 특이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럼 그 녀석을 타겟팅을 해서 이제 방어 작용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얘 신호를 받고 보니까 예전에 들어온 적이 있는 녀석이야 하면은 더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처음 보는 녀석인데 라고 한다면 이제 처음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게 우리는 이제 후천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후천성 면역을 다른 말로 이제 특이적 방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이제 몸 안에서 일어나는 면역계에서 특이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내가 방어할 수 있는 건 이 모든 병원체가 아니라 나는 A라는 병원체만 방어할 수 있어. 이게 그리고 내 친구는 B라는 병원체만 방어할 수 있어. 이게 각자 열쇠에 맞는 자물쇠가 따로 존재하는 식의 어떤 그런 상황을 특이적인 상황이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항체들이 특이적으로 항원과 결합하도록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신호를 받은 녀석들이 특이적 방어를 준비하게 되는데 특이적 방어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이제 또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게 바로 B세포와 T세포입니다. 여기서부터 약간 복잡해지죠. 아마 면역 관련된 뉴스에서 이제 앞부분에 어떤 선천적 면역보다는 B세포나 T세포 얘기를 더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B세포 혹은 B림프구, B백혈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제 백혈구의 일종이고요. 다만 이제 둘이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 신호를 받게 되면 이제 둘 다 이제 활성화가 촉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T림프구부터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아까 대식세포에서 신호를 받은 건 이제 T림프구 중에서 보조 T림프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조의 역할, 그래서 영어로 헬퍼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헬퍼가 뭘 하냐면 연락이 왔어. 그럼 우리 일을 시작하자라고 B림프구와 T림프구, T세포와 B세포에게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그럼 T세포는 드디어 활성화가 돼요. 와, 우리 일을 하자. 이번에 신호 쳐들어온 게 A라고 그럼 A가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는 일을 바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그 세포를 공격해요. 그래서 얘 이름을 킬러 T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세포 독성 T림프구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얘네는 이제 열심히 싸우면 됩니다. 그 사이에 우리의 B세포는 뭘 하냐면 재빠르게 분화를 해요. 다시 두 종류의 세포로 이제 못을 바꾼 분할을 일어나게 하는데 한 종류는 형질세포고요. 나머지 한 종류는 기억세포입니다.
형질 세포는 얘가 바로 항체를 만드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형질 세포가 항체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진 항체를 이제 막 여기저기로 이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드디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앞에 이미 1차 방어에서 수많은 전투원들이 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방어에 들어와서 T세포가 열심히 이제 잡아먹고 있는 와중에 드디어 항체가 만들어지면 얘네는 대량으로 이제 뿌려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이제 체액성 면역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백신을 맞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항체는 딱 들어온 그 병원체에 대한 항체이기 때문에 열심히 가가지고 항원을 딱 붙들어요. 그러면 붙들면 항원은 더 이상 뭐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니까 그대로 이제 멈춰 있다가 다른 이제 T세포나 아니면 아까 대식세포에 의해서 잡아먹히는 이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 남은 게 기억세포인데요. B세포가 아까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기억세포는 이름에서 바로 티가 나듯이 기억을 하는 녀석입니다. 이번에 들어온 우리의 원수가 누구라고? 막 이거를 열심히 기억을 해놓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이번에 들어왔던 A라는 병원체가 다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다시 들어오면 이거 그때 걔다 라고 이제 알려주고, 그럼 재빠르게 여기서 이제 항체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의 기본적인 면역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맞게 되면 이제 기대하는 효과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런 2차 면역, 즉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처음 접하는 병원체라면 대응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백신에는 이제 백신을 맞게 되면 그 병원체에 관한 뭐 정보가 들어있는 서열, 요즘 같은 경우는 mRNA 백신이니까 서열을 넣어주면 이 안에서 이제 관련된 단백질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녀석들이 몸 안에서 활동을 하면 거기에 대한 항체를 미리 만들 수가 있잖아요. 즉 다음번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더라도 이거는 처음 만나는 녀석들이 아니라 두 번째로 만나는 애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신속하게 항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경험해 본 거는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백신을 맞는 가장 큰 원인이 될 텐데요. 자, 근데 이게 다시 우리가 이제 뉴스 얘기를 했던 걸로 돌아가 보면 여기에서 우리의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항체를 만들어서 바이러스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았단 말이지? 아니, 그런데 변이가 생겼다며. 그래서 이 변이는 항체를 피해 간다며? 그러면은 백신이 의미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자연스러운 의문이 생겨날 수 있는 지점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백신을 맞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면역 계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몸에 병원체가 들어오면 B세포만 열심히 항체를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 T세포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죠. 근데 놀랍게도 이 T세포는 들어온 감염된 녀석이나 병원체를 잡아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활성화된 상태로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체내에 있는 T세포가 물론 기본적으로 존재를 하고는 있지만 A라는, 예를 들어 코로나라고 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T세포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활성화가 막 되어 있고 작동을 했을 텐데 걔네가 내가 완치가 됐다라고 해서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내 몸 상태에서 활성화된 상태로 꽤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최근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기사에 보면 코로나19에 좀 일찍 이제 걸렸다가 완치가 되신 분들의 어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10개월 이후에도 T세포가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는 기사가 보고된 바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원래 바이러스 명칭은 사스코브2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 사스코브1이 있었죠. 이게 바로 이제 예전에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바로 사스 바이러스입니다. 사스에 걸렸다가 완치가 됐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17년이 지났다고 해요. 그렇게 오래된지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었는데 17년이 지난 지금도 과연 어떤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검체를 채취해서 비교해봤더니 놀랍게도 T세포가 아직, 사스를 기억하는 T세포가 아직 체내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선례들을 봤을 때 우리가 당장은 뭔가 항체에 대해서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T세포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연 우리의 백신이 면역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과학의 100%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황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잘 주시해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오미크론에 관해서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되게 많지 않았습니까? 뭐 이게 뭐 중증도가 낮다, 뭐 근데 하나 되게 명확한 건 정말 이 전파가 특히 진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들 보면 정말 빨리 된다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하나의 단일 바이러스가 거의 뭐 2주 정도 내에 40% 이 정도의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케이스라는 게 도대체 언제 뭐 가능한
하기나 했나 생각이 좀 들고 이런 바이러스에 뭔가 인간의 유익한 유전자를 담아서 음, 그냥 뿌리면 되게 쉽게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유익한 걸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게 예. 이제 유전자 조작, 뭐 유전자 치료 이런 건데 네. 사실 영화 같은 데서 이제 그런 데다 보통 나쁜 거 심어갖고 뿌리잖아요. 그렇죠. 네. 좀비 바이러스 같은 거.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그 추적 검사하고 뭔가 이 PCR 검사하고 추적하는 걸 좀 기본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일단 이 정도의 어떤 그 감염 재생산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전력하고는 좀 많이 달라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고위험군 위주로 좀 관리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전략이 좀 바뀌는 것 같은데 무증상인 사람들도 감염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환자들이 얼마나 늘어날지 좀 사실 지금 좀 살짝 겁먹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죠. 네, 걱정이 많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증상은 없지만 내가 이제 감염된 상태일지라도 나는 증상은 없고 그래서 뭐 아프다거나 어떤 뭐 기미가 없는데 어쨌든 내 안에서 활동은 하고 있으니까 네. 내가 이제 뭔가 생활을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내 몸에서는 계속 뿜뿜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제 백신을 맞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작년, 재작년 보면 이제 저는 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항상 되게 비상 사태를 준비를 하고 이제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아이들 학교에 오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할 때까지도 그다음에 학교한 이후에도 밤에라도 갑자기 연락이 와서 뭐 아이가 뭐 어디를 갔다가 뭐 확진자랑 동선이 겹쳤다고 연락이 왔다. 혹은 뭐 부모님의 뭐 직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식의 일이 간간히 이제 작년, 재작년에 있었는데 작년 말쯤 되니까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연말 앞두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다발적으로 막 일어나고 급기야 뭐 확진도 생겨나고 그리고 저도 이제 검사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받으러 갈 때 어느 언젠가는 가보면 이제 인근 학교에서 온 것 같은 아이들이 진짜 한가득 와서 이제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제 뭐 안쓰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정말 그 한 명, 두 명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막 수백 명, 막 수천 명씩 전국에서 이렇게 검사 인원이 늘어나면 이게 진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많이 들긴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정말 포화 상태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PCR 검사 진행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한 85만 명 정도로 잡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겠지만 그리고 전국에서 그리고 뭐 갑자기 멈춰하고 그 측정을 한 게 85만 개 이게 아니라 이제 검사 중인 거 그다음에 채취하고 있는 거 이런 거 다 합친 양이니까 실제적으로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검사를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작년 연말 정도, 작년 연말쯤, 하여튼 작년 말쯤에 확진자하고 동선이 겹친 사람하고 제가 동선이 겹쳐가지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닐 수도 있는데 마침 그 얼마 후에 무슨 방송에 나갈 일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미리 검사는 좀 받아놓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검사를 받으러 갔었거든요. 그때 한 1시간 반 기다렸던 기억입니다. 검사 받으러 줄 서가지고 되게 오래 기다려가지고 검사 받았어요. 알아보는 분 있으시던가요? 아무도 없죠. 근데 이제 주변에서 보니까 나는 한 달 전에, 2달 전에 검사 받으러 갔는데 그때 가갖고 그냥 바로 들어가서 바로 받았고 왔는데 저도 라고, 바로 받았고.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거 검사하는 것도 진짜 확진자가 많이 나올 때 한번 몰리면 이게 힘들어지는구나. 네. 그리고 이게 검사하는 게 좀 간편하고 쉬워야지 사람들이 조금만 의심돼도 가가지고 검사를 받고 해야지 또 잘 잡힐 텐데 막 줄이 막 이렇게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식인 것 같으면 바쁜 사람들이 약간 뭐 좀 꺼림칙해도 아니겠지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 방법을 바꾼다는 것이나 이런 대량 감염자에 대한 어떤 태세를 바꾸는 것 과연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검진 방법에 대해서도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고위험군과 아닌을 나눠서 이제 이원화하는 방법도 물론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PCR 검사를 이제 할 때 그러니까 검체를 채취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돌리는 거잖아요. 돌릴 때 개별로 돌리지 않고 몇 명씩 단위로 그룹으로 묶어서 한 번에 검사를 하고 예를 들어 뭐 10명을 묶어서 돌렸는데 그중에 뭔가 양성 반응 뜬 게 나왔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개별로
단계별로 재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풀링제라고 하던가요? 그런 식의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만약에 했는데 거기가 다 음성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이 검체에 대해서는 재검사할 할 필요 필요가 없는 없으니까.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음. 그렇게라도 시간을 단축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그 다치거나 이러면 언제나 그 염증이 없게 하는 게 가장 그 염증을 없애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어디 뭐 이렇게 그 꽝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 타박상? 예. 애기말 하면 어른말로 바꿔주시니까. 제가 요즘 좀 어른말을 아, 하는데 네, 조절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막 얼음찜질하고 그러잖아요. 막 음. 소염제 먹고 그래서 도대체 염증은 왜 생기나 이런 거였는데 음. 그것에 대해서 좀 네. 답이 된 것 같아서 염증은 그냥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염증이 이제 한 차례 지나가고 나면 뭐 네. 고름도 생기고 아, 그죠. 뭐 네. 탁지도 생기고 하는데 고름 같은 게 이제 장렬히 전사. 전사한 백혈구들과 기타 아. 등등의 어떤 잔해라고 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럼 막 그 어떤 항생제나 뭐 어떤 상처 관리가 잘 되면은 염증이 굳이 있을 필요는 없는 거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글쎄요 뭐 요새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항균, 습윤 네, 밴드 막 그죠. 이런 네. 거 해서 이제 음. 그러면 아무래도 공기 중에 노출되는 시간을 좀 줄여주니까 그런 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우리 중에서는 제일 전문가이신 것 같으니까 안 선생님께 여쭤본다면 요즘 전 세계를 떠도는 약간 들썩들썩하는 소식과 그런 뉴스가 오미크론이 마지막 고비다. 이거만 지나면 거의 끝난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요즘 좀 돌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그런 뉴스나 뭐 기사나 아니면 뭐 이렇게 연구 발표 이런 것들 많이 보긴 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뭐 처음 겪는 바이러스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 사태 자체는 처음이지만 인류가 겪어온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의 추세를 봤을 때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면 오미크론에서 정점을 찍고 점점 좀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진단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그게 가장 낙관적인 거고 만약에 진짜 예상을 벗어나서 새로운 변이가 등장을 하고 그게 좀 치명적으로 간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근데 현재까지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보면 바이러스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어쨌든 생명을 유지하고 세대를 이어가려면 숙주가 좀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숙주를 죽일 정도로 치명적이면 나도 결국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숙주를 살려는 놓고 좀 덜 고통스럽게 하면서 차라리 내가 좀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전략을 택하는 것도 바이러스들의 한 가지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아마 지금 그 바이러스가 오미크론에서 그게 해당이 될지 아니면 오미크론을 지나서 그 이후에 저번에 작가님 막 그 이후에 알파벳도 다 외우시는 거 제가 다 봤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다른 언젠가의 단계에서 그 정점이 올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오미크론 다음 파이입니다. 파이. 아. 우리에게 그 친숙한 파이. 네. 친숙해지기 전에 멈추는 게 어떨까 네. 생각을 합니다. 엔데믹이라는 말 때문에 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엔데믹이라는 게 말하자면 이게 그냥 토착화되는 어떤 방식 같은 건데 이게 엔도 팬데믹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이 맞아요. 이제 이거 다 끝나고 우리 마스크도 벗고 다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어 이런 식의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뭐 이제 미국 쪽에 뉴스나 이런 거 보면 그 말 쓰지 말자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엔데믹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사람을 너무 방심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 부스터샷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 절반이 조금 안 되게 정도가 맞은 것 같아요. 뭐 아직 이제 맞을 때가 도래 안 하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 최근에 그 뭐 백신 관련된 보고서들이 많이 업데이트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나왔던 무슨 부작용 얘기들 뭐 청소년에 대한 뭐 접종 얘기들 뭐 임산부에 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신문에서 좀 잘 얘기 안 해주는 경향이 있죠. 일단은 뭐 청소년들이나 뭐 인부가 코로나에 걸리는 확률보다는 그러니까 백신이 일단 무조건 임산부가 됐건 청소년이 됐건 물론 맞는 게 안 맞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 근데 이걸 사실 되게 어려운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임신을 하고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이제 말하자면 혹시나 무슨 그 백신의 사이드 이펙트 같은 것 때문에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좀 지기가 애매하니까 그냥 맞지 말라는 식으로 충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좀 명확하게 입장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작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뭐 유산이나 저체중 같은 어떤 치명적인 문제하고 관련이 없다라는 데이터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종류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에 걸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최근에 나오는 자료들 업데이트 하셔서 좀 이제 산부인과나 그런 현장에서도 좀 반영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플라시보 효과의 반대말이라고 해야 되나? 그 노시보 효과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신에 의한 게 아닌데 이것에 의한 어떤 부작용처럼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뭐 언론이나 아니면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뭐 이게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고 뭐 누구는 뭐 이걸 하고 어떻게 됐다라든지 뭐 얼마 전에 무슨 우리나라 어떤 기사에 보니까 뭐 이거를 맞았더니 3기 암이 걸렸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이런 얘기들 자꾸 나오면은 이 스트레스 때문에 어떤 그 뭐랄까 그 위약 효과의 좀 부정적인 버전으로서의 노시보가 더 많이 그걸 느끼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좀 이 코로나 끝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정리해야 되는 이건 어떤 바이러스였고 뭐 이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고 정리하면서 언론들이 어떻게 했는지도 정말 좀 잘 정리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감염병에 대응하는 되게 사회 좀 각 레벨의 어떤 노력들이나 혹은 뭐랄까 좀 의도건 아니건 방해들 같은 거 좀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엔데믹 말씀하신 것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는 이제 이번이 아니지 코로나 이후로 이제 새로 알게 된 용어들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돌파 감염이라는 용어가 되게 생소하면서도 또 신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쓰일 수도 있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말이 처음 들었을 땐 되게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신을 맞을 때 그 어떤 백신도 100% 그 병을 막아줄 것이다라고 보장해주는 백신은 어차피 기존에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즉 맞더라도 뭔가의 어떤 병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돌파라는 말이 부여가 됨으로써 느낌이 되게 달라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걸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뚫고 내가 걸렸어라는 느낌을 더 심어주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제가 국민학생이었던 시절 분명히 저는 어린이 과학책에서 그런 말을 읽었습니다. 이제 석유가 한 40년 정도 남았다. 이제 뭐 길어야 50년이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누리호 발사하는 걸 보면서 지금 누리호를 지금 쏘고 있는데 이게 조만간 석유가 바닥날 텐데 석유가 바닥나면 저 고생하신 과학자분들 어떡하나 이런 생각 다들 하지 않습니까? 다들 걱정을 하지 않나요? 아닌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최신형 뭐 전투기를 구매했다 미국에서.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현역으로 날고 있는 비행기 중에 오래된 건 4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알뜰하게 비행기 하나 사면 알뜰하게 사용하는 나라에서 지금 비행기 사가지고 한 10년 20년 쓸까? 석유 없어져가지고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만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말 자동차가 100% 전부 다 전기 자동차로 바뀌고 또 발전소가 전부 다 뭐 태양광, 뭐 핵융합 이런 걸로 바뀌어가지고 에너지를 전부 다 전기로 전환한다고 해도 현대 문명의 에너지를 제외한 많은 부분을 석유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특히나 뭐 비행기 같은 건 사실 아직 전기로 하늘을 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주 개발 같은 것도 뭐 이런 그 석유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뭐 그러니까 SF 같은 데서 보면 인류가 뭐 석유가 떨어지고 뭐 지구가 잘못돼가지고 우주로 날아가면 되지 뭐 약간 그 뭐 우주로 가면 끝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주로 가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는 어떤 합성 소재라던가 그리고 뭐 거기에 있는 뭔가 멋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석유에 의존합니다. 그 누리호도 케로신 그러니까 석유 등유에 의존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손자나 증손자 대에 가면 어쩌면 우리 자식 대에 이르면 석유가 완전히 고갈돼가지고 인류가 완전 퇴보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걱정은 사실 7, 80년대, 그러니까 90년대까지 어떤 오일 쇼크를 겪은 세대들이 이런 공포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드맥스도 나오고요. 우리가 과연 우리 살아생전에 매드맥스 실사판을 볼 것인가 이런 걱정 때문에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석유는 언제 고갈될 것인가?
BP 그러니까 영국의 석유 회사죠. 원래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라는 회사였는데 회사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비욘드 페트롤리움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어쨌든 이 BP 정말 이거 부끄러운 이름인 것 같아요. 비욘드 페트롤리움은. 네, 어쨌든 이 BP의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세계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채굴 가능한 모든 석유의 양이 1조 470억 배럴. 리터로 환산하면 158.987리터. 커다란 드럼통 하나가 200리터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럼통 하나를 80% 정도 채우는 정도의 양이 1배럴이라고 보면 됩니다. 드럼통으로 치면 약 8,330억 개의 드럼통을 채울 수 있는 양이 이제 전 세계에 남아있는 석유라고 했던 거죠. 어차피 천문학적인 숫자니까 굳이 리터로 안 바꾸고 그냥 배럴로 하겠습니다. 2002년에 세계 원유 소비량은 연간 전 세계에서 261억 배럴을 사용했습니다. 매년 같은 양의 석유를 소비한다고 가정하면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은 40년이 살짝 넘는 기간 동안 소비할 수 있는 양입니다. 2002년부터 40년이니까 2042년 정도에는 고갈된다고 봤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 속도로 원유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석유를 사용하는 그 양도 점점 늘어나요.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서 2005년이 되면 인류는 전 세계에서 연간 283억 배럴을 소비하게 됩니다. 당연히 석유가 사용 가능한 기간도 더 줄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2005년이 되면 채굴 가능한 석유의 총량이 1조 2천억 배럴로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 5년간 썼는데도 석유가 더 늘어나요. 그래서 석유 사용 가능 기간은 42년으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12년이 되면 사용 가능한 석유, 그러니까 석유를 사용 가능한, 숫자가 너무 크니까 그냥 년으로 따지겠습니다. 석유 사용 가능 기간이 55년으로 더 늘어납니다. 40년간 사용 가능했던 2002년부터 10년간 석유를 썼는데 30년이 된 게 아니라 55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약 한 25년이 여기 추가된 거죠. 2002년에서. 그리고 이후에 유전이 추가로 발견되는 속도가 좀 줄어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석유 사용량은 점점 더 늘어나죠. 같이 늘어나죠. 2017년 한 5년이 지났을 때 보면 석유 사용 기간이 55년에서 50년 정도로 줄어듭니다. 5년 만에 5년 줄었으니까 이제 합리적인 거죠. 그러나 이후에 몇 년간 석유를 계속 더 많이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한 기간은 50년에서 51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석유 사용량이 갑자기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냥 단순히 나눠주면 석유 사용 가능 기간이 57년 정도가 됩니다.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그러니까 2020년은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줄어들었으니까 좀 예외적인 경우로 보면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석유 사용량이 30%가 늘었는데 부존 석유량은 65%가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있던 석유를 계속 뽑아 쓴 걸 생각하면 늘어난 양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봐야겠죠. 여기에 그런데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캐나다에서 채굴이 시작된 샌드 오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베네수엘라에서 베네수엘라의 아마존의 아마존강 외에 오리노코 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있는데 그 강 유역에서 어마어마한 원유지대가 발견돼요. 그리고 이건 아직 캐는 걸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최대 1억 배럴까지 1억 배럴이 아니지. 1억 배럴은 거의 매일 쓰는 양이고요. 1조 배럴이 매장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오리노코 벨트의 매장량을 지금 보수적으로 보는 경우에는 2,600억 배럴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캐나다의 샌드 오일, 그리고 베네수엘라 오리노코 벨트, 그리고 지금 이제 막 파기 시작한 새로운 유전들을 포함하면 향후 71년간 코로나 전처럼 써도 64년치는 쓸 수 있는 석유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렇게 석유가 당장 제가 걱정했던 것처럼 누리호를 개발하신 과학자분들이 허탈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 남아있죠. 아직 많은 양이 남아있는데 이런 추세가 영원히 계속되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몰랐던 유전이 발견이 되고 그동안 이제 경제성이 없다고 버려뒀던 유전들을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매장된 석유량이 늘어났던 건데
이게 지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한히 늘어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 어쨌든 그 경제가 발전하면 석유 사용하는 양도 계속 늘어왔으니까 이게 석유 사용량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이게 영원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석유 사용량을 2020년 수준으로 억제한다고 해도 뭐 70년, 80년 사용할 석유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개입합니다. 요즘 그 석유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셰일 오일이 등장합니다. 셰일 가스, 셰일 오일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그 점토 지층에 스며들어 있던 가스나 석유를 뽑아 쓸 수 있는 기술이 2013년 무렵에 이제 수압파쇄법이 상용화되면서 이런 것들을 채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셰일 오일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로 얼마나 석유를 더 많이 뽑아낼 수 있느냐, 어마어마합니다. 셰일 오일의 양, 현재 시추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땅에 매장되어 있는 셰일 오일에서 뽑아낼 수 있는 석유의 양이 4조 7,851억 배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뽑아서 쓰고 있는 형태의 석유 부존량의 3배에 달하고요. 인류가 지금 같은 추세로 사용하면 셰일 오일만 사용해서 한 150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존에 있던 석유까지 더하면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석유는 약 220년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20년 뒤에 후손들은 매드맥스를 찍게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게 60년 뒤에 매드맥스냐 220년 뒤에 매드맥스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6.25 참전용사들, 6.25가 한 70년 전에 있었죠. 6.25 참전용사들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홍경래에 난 참전용사들은 아직 살아계신 분을 제가 뵙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70년은 우리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지고 볼 수 있는 미래지만 220년은 이제 우리 일이 확실히 아니게 되는 거죠. 우리 일이 확실히 아니게 되는 거고 인류가 그 220년 동안 지금 걸어온 220년 동안 발전시킨 만큼 다른 기술을 200년간 발전시킨다고 감안하면 아마 뭐 지구를 벗어난 어딘가에 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13년에 카시니가 토성의 위성 타이탄의 대기를 분석한 결과 그 프로필렌 성분을 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필렌은 폴리프로필렌으로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거 맞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성의 위성 타이탄 전체가 거대한 위성일 거라는 거대한 유전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220년 동안 우리의 후손들이 잘해가지고 타이탄까지 갈 수 있으면 거의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유전을 손에 넣게 된다. 그래서 결국 잘만 되면 거의 영원히 석유를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게 석유를 대체하기 위한 노력을 그만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석유를 그만 써야 되는 게 석유가 모자라서라기보다는 지금 석유를 쓰면서 생기는 다른 부작용들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 다 아시겠지만 뭐 지구 온난화라던가 아니면 뭐 대기 오염이라던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석유를 대체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 됩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석유가 고갈된 대신에 환경은 청정한 지구, 그리고 석유를 계속 쓸 수는 있는데 환경은 망가진 지구, 이렇게 양자택일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석유가 있고 환경도 깨끗한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저처럼 누리호 저거 몇 년이나 쏠까? 이제 석유가 한 20년치 남았을 텐데 이러면서 걱정했던 저 같은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크게 걱정할 일은 없다. 그 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만 좀 걱정하면 석유가 없어서 못 날릴 일은 없다라고 안심시켜드리고 싶었고요. 석유를 쓸 수 있는 지구를 좀 더 우리가 살기 좋게 지키는 게 그만큼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뭔가 이 얘기는 뭔가 한물간 별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고 있는 석유를 언제까지 쓸 수 있는가 문제를 가지고 그냥 근데- 하고 싶은 얘기를 근데 하는. 진짜 고민 안 되셨어요? 아니 사실 이거는 저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그 신형 전투기를 사는데 우리나라 음. 전투기 한 44년 썼거든요, 지금. 네. 지금 날고 있는 거. 44년 쓰려면은 이거 석유가 그 전에 고갈되는 거 아니야? 아, 이런 진짜? 사실 들지 셰일 않나요? 오일 나오면서 이런 문제 쑥 들어갔잖아요. 네. 툭 네. 들어갔죠. 그리고 사실 맞아요. 나중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뭐가 찔끔찔끔 나왔어요. 뭐 네. 멕시코에서도 뭐가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이게 약간
뭔가 차선성이 좀 생기면은 뭐든지 나오게 됐구나. 그냥 어느 층엔가 이렇게 모래에 섞여 있던 진흙에 섞여 있던 네. 예전 같은 어떤 이제 우물에서 파내는 것처럼 파내는 건 대충 떨어져도 뭐 우리는 괜찮겠구나. 그죠, 막 옛날- 걱정은 나눠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왜 유전 있다는 뭐 그런 얘기 있었던 것 같아요. 동해 가스전이 이제 곧 고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곧 고갈되죠. 네. 네. 금년이 마지막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길어야 뭐 내년 후내년입니다. 음. 금년이 마지막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네. 사실 요즘에 탄소 그 자원 석유나 석탄 같은 경우는 좀 탄소 때문에 못 쓰는 거지 이게 없어서 그렇죠. 못 쓴다는 생각은 한 맞습니다.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네. 되게 약간 좀 옛날 고민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게요. 제가 그렇게 업데이트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막 카본 이런 거 저것도 다 석유인데 이거 뭐 약 이런 거 다 석유인데 이거 석유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아, 우리 네, 입고 네. 다니는 옷이 거의 다 석유예요. 그렇죠. 예, 맞아요. 요즘 뭐 순면 100% 이런 거 아니면 뭐 나는 양모만 입고 다녀 이런 분 아니시면 네. 다 옷에 어느 정도는 석유를 석유 재료로 만든 들어있죠. 합성 섬유가 어느 정도 들어 있습니다. 네, 그 네. 미세 플라스틱의 대부분이 사실 섬유 찌꺼기라는 네. 얘기도 있고, 네. 네 일단은 우리가 뭐 입을 옷이나 뭐 아스피린이나 뭐 음. 스타킹 같은 것이 없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게다가 우리가 이제 점점 더 이런 어떤 재생 에너지를 좀 더 네. 많이 사용한다면 더더군다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네. 타이탄까지만 가면 된다. 타이탄까지 가는 시간도 아직 되게 많이 남았다. 네, 이런 얘기로 오늘 얘기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석유에 관한 문제는 배럴뿐이다. 네, 석유가 안고 있는 과학에 가장 미치는 큰 나쁜 문제는 네. 배럴. 배럴. 그러면 어떤 단위를 추천하십니까? 리터죠, 리터. 리터, 리터, 뭐 킬로리터, 킬로리터. 뭐 헥토리터 뭐 이런 거 뭐 쓰시든지. 일- 1조 2 배럴이면 헥토리터하고 네. 1 배럴하고 거의 비슷해요. 어. 그러니까 뭐 리터 쓰면 돼요. 뭘 왜? 네. 음료수 사 마실 때 뭐 생수 사 마실 때 다 리터 쓰시면서 뭘 왜? 그렇죠. 그래요? 전 네. 배럴 썼는데. 아, 왜? 진짜 우리나라에서 진짜 정말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이 왜 경제 발전했는지 아세요? 콜라 이 마이크로 배럴 주세요. 아니야. 한국에서는 심지어 호프집에 가서 맥주를 시켜도 네. 뭐 2000cc 주세요, 3000cc 주세요 아, 이런다니까. 그쵸. 네, 그렇죠. 이게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아, 파인트 그렇습니까? 이런 거. 아 왜? 선생님 오늘 처음 같이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이렇게 쉬지 않고 웃으면서 네. 대화가 이어질 줄은 상상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긴장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많이 도와주셔서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지어주세요. 생각하겠죠. 아, 네 오늘 이제 보통 이제 뭐 이름들 각자 뭐 여기는 뭐 이용 기자 곽재식 작가님 이렇게 부르지만 뭐 걸 박사님 이렇게 K 박사님 따로 이름 지어서 네. 부르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안조현 선생님이 뭐 이렇게 적당한 이름이 있으면 네. 얻고 싶다라고 하십니다. 저희 게시판이나 네, 유튜브 이거- 링크에 남겨주시면 네, 그 중에 가장 본인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걸. 네, 아. 네. 그리고 중요한 공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안주현 선생님, 오늘까지는 안주현 선생님 옆에 현미경 보이실 텐데요. 아, 네네. 저희 게시판에 이제 여러분 찍으신 현미경 사진 올리는 갤러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어떻게 현미경 가지고 노는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딴 재질이 아니네요. 아, 네, 이거 쇠입니다. 네. 뭐 전문적인 말도 있을까? 더 좋아 보이는? 메탈? 모르겠다. 몇 근의 철을 녹여. 제가 이제 한 달 방송 어떻게 진행될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현미경 판매가 잘 안 되면 그냥 현미경 홈쇼핑 채널로 전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가정의 필수품, 재미의 결이 달라지는 마이크로 파인더 꼭 기억해 주시고요. 과학과 사람들 홈페이지 sciencepeople.co.kr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이제 첫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 왠지 잘 모르겠는데 한 달 만에 하니까 좀 약간 또 그새 감을 약간 잃었는지 뭔가 좀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상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정돈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파토님과 K 박사님과 함께 과학하고 앉아있는 천문학자들 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과학하고 앉아있네.